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번 제4회 국제 게임학 컨퍼런스에서 제가 한 꼭지 연사를 맡은 저희 인제대학교 지금 AI 융합대학 겸임 교수로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해외 쪽하고 많이 이렇게 게임화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교류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좀 최근에 이런 좀 학교 교육 과정이 저도 이렇게 뭐 대학에 지금 같이 소속이 돼 있다 보니 꼭 대학교를 떠나서 어떤 학교라는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적용을 통한 참여와 변화, 네, 이렇게 좀 제목을 해봤고요. 유럽의 어떤 좀 초등학교 사례를 좀 반추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저는 인제대학교 AI 융합대학의 겸임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게임화연구원에서 해외 게이미피케이션 연구 부문장으로 있습니다. 전에 뭐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 컨설팅대학원 겸임 교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비즈니스 게이미피케이션 그 1, 2라서 제가 이제 워크북을 만든 게 있는데요. 그것도 저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변화를 위한 최고의 엔진, 그리고 인피니트 게이미피케이션 끝까지 팀을 동기부여하라 해서 하나는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유명한 책, 하나는 영국에서 좀 유명한 책인데요. 요것도 편역을 해서 지금 출간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로 일하는 세상 게임 DNA를 이식하라 해서 이게 정부 그 이러닝 환급 과정도 예,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교강사를 실제 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좀 포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게임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이다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는 게 뭐 점수 따는 거 아니냐, 포인트 아니냐. 네. 그리고 사실 또 뭐 외국에서는 일부에서 뭐 포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옛날 초창기에는 너무 포인트에 집중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조금 부작용? 네,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라는 시스템은 게임이나 게이미피케이션에서 또 없어질 수는 없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시스템을 통해서 초등학교 학급에서 어떻게 참여와 동기부여를 이끄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 국가들의 여러 민족이나 배경, 다양한 어떤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제 글로벌 스쿨 컨소시엄으로 모였다고 보죠.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뭐 우리나라도 요즘 다문화 많이 돼서 이렇게 초등학생 보면 뭐 외국 학생들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뭐 외국은 또 이런 게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좀 다양성, 포용성, 요즘 뭐 다이버시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어떤 참여와 몰입,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어떤 비교 가능성과 측정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성적 시스템, 뭐 100점, 90점, 80점 이런 것도 좋고, 뭐 A학점, B학점, C학점도 있지만, 뭐 그거를 넘어서 어떻게 이런 좀 컨텍스트화에서 조금 더 사람들의 참여와 몰입, 비교, 측정 이런 걸 좀 개선시켜 볼 수 있을까 합니다. 즉 여러 언어와 민족, 배경, 서로 다른 학업 수월성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을 보면은 모든 학생들은 어떤 특정 이름의 하우스, 일종에 따지면 어떤 그룹이죠. 큰 그룹에. 그런 데 소속돼서 그런 이제 하우스 포인트를 같이 모으면서 또 하우스별로 이벤트를 보여주고 서로 하우스 간에 뭔가를 뭐 이렇게 쇼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측정할 수 있지만 그룹이나 팀 경쟁으로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뭐 앞에 뭐 다른 연사님들이나 그 전에 국제 게이머 컨퍼런스에서 뭐 국내 해외 연사분들이 다 많이 설명하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조금 일부만 짚고 그 다음에 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미피케이션 한국에서 뭐 게임화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게임 디자인과 플레이를 주도하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 이론 요소들을 가져와서 다른 컨텍스트나 맥락, 그러니까 좀 게임이 아닌 컨텍스트나 맥락에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은 학교라는 맥락은 게임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게임 디자인이나 플레이적인 요소들을 가져와서 조금 더 개선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게이미피케이션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여기 관련해서 좀 자기 결정 이론을 한번 조금 간단하게 들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내적 동기부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건 자기 마음 안에서 우러나와서 동기부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흥미와 기쁨의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흥미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재밌으니까. 그리고 재미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시간을 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외적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활동 자체보다는 네? 자기가 활동하는 거, 과정에 조금 더 흥미를 맞추기보다는 활동에 참여한 결과에 더 중시돼요. 그러니까 과정보다 좀 결과를 더 중시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가 돈을 주니까 일하러 간다. 공부는 싫은데 성적은 받아서 졸업장은 받아야 되니까 학교는 간다. 뭐 이런 건 좀 외적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결정 이론에서 조금 더 볼게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심리학적인 상태나 평안을 통제하는 세 가지 인간의 욕구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 이론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첫 번째로 자율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그 다음이 이제 유능함입니다. 유능. 그래서 자기가 유능한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행동이 원하는 활동 결과에 기여한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상호작용, 이런 서로 혼자는 못 살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거기서 관계 형성 욕구가 해당되는 게 관련성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주제 원에서 조금 이 학급 내 포인트 보상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이트를 제가 좀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이제 클래스 도조라고 하는데 광고는 넘어가겠습니다. One of the websites that I chose is called Class Dojo. This website is a great tool for classroom management and for positive reinforcement of behaviors and things like that with your students. The other thing 조금 자막을 여러분들 해서 볼까요? 좀 한국어로 하시면 낫겠죠. 잠시만요. 네, 한국어로 한번 같이 한국 시청자들 위해서 보겠습니다. thing that I like about it is that you can connect it to the families and parents of your students so they can also see the child's progress on the points that they're earning and the positive reinforcement that they're getting through good choices that they're making in school. So when you first get to the classroom, when you first get to the website, you would go where it says get started as a, and then of course, if you're a teacher, you would click teacher and go from there. I've already created an account. An account is free. So I'm going to go into mine so you can see what it looks like. So once you get in there, I created one student in my class just to kind of play with it a little bit. But I'm going to click into the demo class because they've created a demo with 5 students involved. So you would click in, and these are just the sample students that they've created. But obviously, if it was your group that you're using, you would add in your students' names. But basically, you can award points to students for choices that they're making that are good. So, like if you go into Beyonce and she did a great job with staying on task, and you would click this button and it would give her a point for being on task. So that point goes towards her. But then as you can see, it also goes over here to this whole class section, which again, the whole class can get points for things that they're doing well. And you can add in other skills if you have something other than the ones that they've created. But I like this because it not only is giving feedback to one student all the time, but if all of the students are making a good choice, then you can give them all a point at the same time. So I'm envisioning that like you could use this as like you could have a chart in your classroom that has a points bracket, kind of maybe if a student gets to a certain amount of points, they get some kind of, like a visit to the treasure box, or they get to have I don't know, the whole class. If the whole class gets to a certain amount, maybe you have a movie day, maybe you could have a pajama day. I don't know, different little
prizes that you can do for either individual students or for the whole class. So I feel like this is a great way to build up positive reinforcement for your students and for your classroom, and to focus on the things that you want rather than to always be giving consequences for what you don't want. Again, I do like that it can connect to families as well, to where the families can log into their account and see how many points their student has, what their student did well that day. And so there it can help with the family engagement aspect as well. So I feel like the audience for this would be to pull in students, to get them excited about their choices, as well as to connect and present it to the families too. I feel that this aligns with the IST standards of 3.4.D with partnerships with the families. I feel like this is a perfect example of that, as you're able to connect with the families through it and work together to create positive reinforcement for their children at school. And then the other standard I feel like that it met is 3.1.B, which is to meet student needs. Again, to work on relationship building with your students, to work on focusing on the positive things that they're doing and rewarding them for that, rather than always focusing on having to dole out consequences for the negative things that they're doing. So anyway, I thought this would be a neat tool to use for classroom management.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클래스 도조라는 예전에 뭐 런던이나 뭐 영국 쪽에서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 회사거든요. 이게 이제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해서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이렇게 조금 관리하고 재밌게 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해가는가 뭐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거하고 조금 유사한 형태들을 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조 포인트를 이렇게 도조가 보면 일어로 이제 그 도장이잖아요. 그 이렇게 무술할 때 도장인데 그래서 이 도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상단에 제가 이거 뭐 포인트를 조금 가리키기가 애매한데 클래스가 있어요. 왜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그거는 이제 공통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이제 각 학생들의 이런 아바타 같은 이런 것들이 캐릭터들이 있고요. 그 각 학생들의 어떤 실제 이름일 수도 있고 닉네임일 수도 있는데 얻은 포인트들이 우측 상단에 뭐 이렇게 46, 67, 44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이 외에 공통적으로 잘한 것들은 클래스 포인트로 해서 지금 903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글 이미지에서 그냥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보상의 규칙을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 거는 교실 전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즉 학생 전체가 얻는 포인트죠. 뭔가 다 잘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그 유튜브 영상 보셨다시피 좌측 하단을 보시면 아래 형태로 시작을 됩니다. 알. 그래서 이게 학급 학생별로 각각 알이 모양이 다 알이 다르죠. 약간 공룡알 같은 이런 게 이제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알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자기가 포인트를 쌓고 나면은 중간에 알이 부화하면서 몬스터로 탄생하게 됩니다. 아까 그 위에 있는 캐릭터들이 좀 재미있게 그려진 몬스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몬스터는 학생별로 다 선택을 할 수 있고 보통 대개 한 학급이 뭐 한 20명 정도라고 보면은 20개 이상 옵션이 있어서 다 개개인별로 다 독특한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몬스터별이라고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측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포인트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또 좌측에는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인트가 계속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포인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보면 0점인데 점수가 높냐 낮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포인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어떤 주의는 줘요. 아, 마이너스가 나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데 플러스 포인트에 대해서는 뭐 그게 엄청 많이 포인트를 땄던 적게 땄던 간에 외적으로는 학생들 간의 어떤 비교 경쟁을 좀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왜 이렇게 비교 경쟁을 시키면 뭔가 외적 동기부여 아까 말씀드린 게임 그 자기결정 이론에 보면은 외적 동기부여에 치중하다 보니까 내적 동기가 상실되거나 어 나는 뭔가 차별받고 소외되고 능력이 없나 보면서 이탈될 수 있으니까 이런 조금 외적으로 비교 경쟁은 좀 자제하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느끼면서 포인트를 더 받기 위한 동기부여는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쌓인 거냐? 아까 뭐 플러스 포인트가 있고 뭐 마이너스 포인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bad, 나쁜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여러 가지 뭐 시험들, 뭐 주간 시험일 수도 있고, 이게 월간 시험일 수도 있고, 과목별로 뭐 생기는 시험일 수도 있고, 이런 시험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았다. 그러면 5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90점일 경우 뭐 4점. 뭐 80점이나 85점 이하는 따로 뭐 점수를 주지 않는다는 식.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잘해왔을 경우는 뭐 3점. 만약 준비물을 잘 챙겨왔을 경우는 2점씩. 만약 준비물을 안 챙겨왔다면 마이너스 2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잘했을 경우에는 1점씩. 뭐 수업 중에 화장실 가지 마세요. 뭐 이런 화장실 가면은 감점. 대부분은 뭐 1점씩 더해지는 게 좀 이렇게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툴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대시보드형으로 뭐 담임 선생이나 관련 선생님들이 이런 숙제나 정리나 선생님의 얘기를 집중했거나 여러 기준들을 선생님들이 추가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다양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라는 거를 결국 땄다는 게 결국 보상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럼 보상을 받으면서 아까 스스로 비교 경쟁은 안 하지만 볼 수 있게 한다는 거는 포인트가 높으면 또 인정의 욕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 보상이라는 걸 아예 떼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보상이든 아니면 뭔가 내 마음의 보상의 인정이든 간에 보상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30점을 달성했다. 이 사람이 아래서. 이제 그러면 깨서 몬스터드 30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는 보통 작은 선물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연필깎이 같은 학용품이나 그림용품 등이고 전반적으로 일부러 좀 가격대를 비싸지 않은 유사한 수준으로 좀 선정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간단간단하게 골라갈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물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점수만큼 총점수에 차감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쌓여서 35점이 됐어요. 근데 30점짜리 해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다시 5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물 획득한 것 자체는 너가 뭐 연필깎이를 받았어, 너가 뭐 저기 뭐 지우개를 받았어, 이거 자체는 시스템에서 관리되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포인트만 차감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리더보드라 해서 그 순위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좀 해결하려는 수단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순위표를 좀 다양한 기준으로 다양하게 하거나 포인트 기준을 다양하게 한다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했을 때 선물을 주고 포인트를 약간 일부 초기화를 시키면서 완전 초기화는 아니지만 부분 초기화를 시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조금 더 앞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신에 선물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걸 받았다는 게 명시적으로 이 화면 대시보드에 드러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좀 점수가 처진 낮은 사람들도 이렇게 선물을 받고 나면 이 사람들이 좀 상위권으로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도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약간 순환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체계는 또 이게 아까 얘기했을 때 포인트 예를 들어서 35점 됐어요. 30점 넘었죠. 근데 선물을 안 받고 싶어. 나 진짜 300점 만들 거야.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서 어느 정도 초기화를 조금 이제 부분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까 최초 30점을 달성하면 다 30점을 언젠가 빨리 달성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기준이 높아져요. 그 다음 또 50점 이상. 그 다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도대체 그럼 수업은 하면서 이런 것까지 언제 다 체크를 하냐. 사실. 그렇잖아요. 뭐 학생들 만 20명 된다고 하지만 이 뭐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뭐 또 초중고도 마찬가지지만 이 학생들 관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집중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수업 중에 컴퓨터 프로젝터로 이게 앞에 전자칠판 같은데 이렇게 해당 화면이 필요할 때 뜬대요. 그래서 떠서 선생님이 어떤 수시로 체크를 하는 형태. 좀 사실 이거 체크하는 것도 되게 이를 것 같긴 한데 뭔가 조금 이런 뭐 손에 잡히는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갤럭시 워치 같이 이런 게 있으면 탁탁탁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직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나름의 요령을 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기억을 하고 그렇게 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뭐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기 출처보면 밑에 프로티처스 넷이라 해서 이게 뭐 선생님들 약간 토론방인데요, 외국에서요. 제가 이거를 그대로 그냥 번역을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시판에 있는 하나의 어떤 글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앞에 내용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조금 뭐 미국 약간 이런 쪽의 내용들이 많고 좀 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편견도 있기는 해요, 상황이. 그래서 장점을 보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되게 이걸 통해서 참여하고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공유를 제가 이제 경험한 사례는 부모하고 공유는 없었어요. 할 수는 없고 제가 뭐 이 대시보드에 어떤 액세스를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이 부모와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단점도 생기는 거예요.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뭐냐 이런 이게 이 게임화라는 게 디지털화해서 좋긴 하지만 이 실시간으로 되잖아요. 실시간이 또 좋지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신에 앞에 그 사례에서는 정기적인 어떤 교사 학부형 면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학기에 한 뭐 한 두 번 정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멘트나 종합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 효과 영상도 가능한데 이런 건 제가 아직 따로 제가 본 사례에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학생들이 추적하기 쉽습니다. 사실 뭐 데이터로 다 저장은 되니까 추적하기 쉽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선물 같은 경우는 굳이 또 기록은 하고 있지 않고 학생들끼리 야, 너 몇 점이냐, 몇 점이냐, 20명을 서로 외우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뭐 확인차, 야, 너 뭐 대충 뭐 30점 되냐, 너 20점 되냐, 40점 되냐,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하는 정도로,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 한 자릿수까지 42점이 났냐, 43점이 났냐,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외국에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사용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는 많이 이제 조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적,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가 쌓이니까 추적에도 좋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휴대전화나 뭐 아이패드나 뭐 PC나 이런 걸로 다 접근성이 여러 디바이스에서 할 수 있는데, 제가 경험한 어떤 사례로는 컴퓨터로만, PC로만 하니까 좀 약간 강의를 하다가 잠깐 와서 이렇게 좀 하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약간 좀 휴대용 디바이스를 연결하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다루기가 편하고, 강의에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관찰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전체 학급 버튼, 다중 버튼. 근데 아까 그 클래스 포인트라고 전체 다 주는 거 있죠? 여러 학생, 뭐, 한 20명 중에서 한 5명이 똑같은 걸 잘했다. 그렇게 다중 버튼으로 하면은 쭉 포인트를 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단점을 한번 좀 볼게요. 단점도 사실 좀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나 이런 게 편의성이 떨어지면은 포인트 조정하려면은 내가 계속 뭐 휴대전화를 보거나 PC를 보거나 옆에 있어야 되나 이런 강박관념이 드는 거예요. 사실 또 뭐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교실에서 강의를 하다가 PC로 왔다 갔다 하다. 물론 이제 PC에 서서 이렇게 뭐 대학교 같이 이렇게 좀 판서 많이 뭐 판서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프로젝터로 이러면은 조금 이제 하기가 편한데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굉장히 이것도 상당한 동선이나 시간적인 낭비가 있죠. 그리고 항상 뭔가 상을 주고 뭐 마이너스 점수 빼앗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밖에 없죠. 포인트니까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거를 사실 마이너스 점수보다 플러스 점수 기준으로 더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점수를 그래도 지키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학생들이. 특히 그리고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가까이 없을 때, 아, 잠깐 없어요. 그럼 더 하는 거 앞에 막 강의라고 말을 하면서 저 A라는 학생은 더 해줘야지. B라는 학생 빼야지를 계속 강의 끝날 때까지 기억하고 이제 끝나면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조금 뭐 제가 봐도 이게 다 제대로 될까 싶긴 한데 이렇게 어떻게 또 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아까 부모가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요 게시판에 있는 선생님도 저는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게 직접적인 부모 접근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상이나 보상 이런 게 금전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학생들이 좀 쉽게 쓸 수 있는 학용품, 연필깎이, 뭐 지우개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저가 상품들을 이렇게 해서 뭔가 이런 자금 부담도 적고 보상도 너무 잘했다고 한 사람한테 너무 비싼 큰 보상을 해서 사람들이 다른 학생들이 너무 큰 갭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가 상품이니까 자주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포인트나 보상 등을 좀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실제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줄여서 이런 기능보다는 간단하게 변형돼서 아까 뭐 클래스 도조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걸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더 커스터마이즈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생각해봐야죠. 아까 게이미피케이션 이론과의 한번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기결정 이론 이런저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자율성, 뭐 유능함, 관련성 이렇게 잖아요. 관련성이 있죠. 학생들끼리 서로 이제 학급도 하나의 사회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포인트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유능함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내가 조금 더 잘하긴 하니까. 그리고 자율성은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물론 뭐 포인트에 대해 신경 안 쓰고 작정을 안 하지만 선생님들이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매트릭스로 포인트를 약간 푸시하고 뭔가 만들어가 분위기를 하는 이유는 그쪽으로 조금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율성이 있어 보이지만 이건 좀 자율성 측면에서는 조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적, 외적 동기부여도 당연히 뭔가 좀 자기가 하려는 참여하려는 내적 동기부여 당연히 있고 외적인 동기부여 외부 다른 학생들의 인정을 받거나 거기 캐릭터가 바뀌거나 어떤 게시판에 거기 아까 그 거기 이렇게 게시판에 보이거나 선물을 받거나 네, 그런 외적인 인정 욕구는 외적인 뭐 동기부여죠. 예, 그런 건 있는 거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이 정도로 조금 비교를 하고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요즘 뭐 아마 뭐 국내에서 뭐 국제학교나 뭐 여러 가지 학원들이나 뭐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스템 교육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STEM이라고 하죠. 옛날에 스템이라고 해서 그게 미국에서 말이 나온 지가 사실은 뭐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근데 여기는 요즘은 이제 좀 추가해서 스팀 A가 들어가더라고요. STEAM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직은 스템이라고 계속 쓰는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은 지금 A가 좀 들어간 추세거든요. 이게 A가 뭐냐면 중간에 뭐 art에 art 해서 미술, 예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기술, 이 엔지니어링, 그다음 매스메틱스 그러니까 과학, 기술, 어떤 엔지니어링, 수학 이렇게인데 중간에 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과학하고 아트, 예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약간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추세는 이렇게 좀 스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금 뭐 제가 다 보진 못했지만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조금 실제 참여를 해보고 제가 해봤던 약간 이 교육에 대해서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왼쪽 사진은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스위스 그 제네바 공항에서 내리면은 약간 프랑스 국경 쪽으로 그쪽 가면 이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입자 가속기라고 해서 뭐 저 포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잘 돼 있는 게 이 스위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썬이라고 그러는 썬. 그 어디 우리나라 요즘 과학 유튜버들 많이 보니까 뭐 세른 이러더라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 뭐 대형 강입자 충돌기라는 게 LHC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배경이 거 스토리텔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에 이제 이런 기기가 있는데, 이런 LHC 충돌기가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멈췄습니다. 고장났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배경이 깔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등장인물이 세 명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있고, 정보기술자가 있고, IT죠. 그 다음에 엔지니어. 세 명의 어떤 등장인물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충돌기 LHC의 일부를 자기가 재조립하는 역할을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다 완성할 수 있지? 이런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끼리 이 세 개의 역할을 맡은 팀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해결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실제로 어떤 이제 스위스 이 썰른하고 어떤 파트너십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렇게 뭐 외국인 학교들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주로 8세에서 10세,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죠. 이 정도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화상회의를 기반으로 해서 위에 얘기한 스토리텔링이나 대화형 어드벤처 방식으로 30분간, 이번도 너무 길어지면 아이들은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산만해지거든요. 그래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나중에 뭐 디지털화해서 조금 디지털로 게임으로 그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약간 온오프라인성으로 많이 지금 게임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참여해봤던 거는 뭐 미국 학생들, 스위스, 뭐 포르투갈, 스페인, 키프로스, 뭐 그 외에 여러 국가 학생들이 동시에 줌으로 다 참여를 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사실 저도 이렇게 물리학 깊이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뭐 알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하려는 이유는 아까 그런 스팀 교육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과학에 조금 인식이나 관심이나 어떤 노출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빨리 해서 과학에 서서히 쉽게 스며들게 하기 위한 거지. 뭐 이 강입자 충돌이 어떻게 되고 뭐 속도가 어떻게 되고 무슨 뭐 공식을 풀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이 LHC 충돌기나 입자 물리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될 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없죠. 초등학생들은요. 그래서 이 도입부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좀 화면을 약간 블러 처리했습니다. 이게 좀 뭐 사람 초상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 진행자가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설비 작업자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여기 뭐 안전 못 쓰고 뭐 이것저것 했죠? 이렇게 하고, 근데 온라인으로 이 줌이나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몇 가지 이렇게 합성을 해서 약간 코드 달고 이렇게 재밌게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이제 캐릭터, 페르소나를 표현한 거죠. 진행자지만, 이런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 있는 재밌어 보이는 하나의 캐릭터라는 거죠. 뭔가 설명을 하고, 내레이션하고, 스토리텔링하고, 이걸 퍼실리테이팅 학생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 그래서 채팅과 대화 등을 통해서 서로 재미있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사람 참여자들끼리 역할놀이, 롤플레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분 정도 이 썰의 어떤 역사와 의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저희도 볼게요. 한번.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다 이걸 설명할 수 있지만 이 영상을 하나 또 중간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Watch. This is how my dad got a flat belly at 60s. This is day 광고는 17 of doing 지나가겠습니다. nothing but this chair. 캡션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캡션, 됐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CERN is the world's largest particle physics research laboratory. It covers 6 square kilometers, scattered over 12 sites either side of the Franco-Swiss border near Geneva. In 34 kilometers of tunnels and caverns the size of cathedrals, at over 100 meters underground, CERN hosts facilities for experimental physics. Scien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work here in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to study and understand the mysteries of the universe. Stars, planets, seas, air, humans, everything around us is made of matter. Matter is made of atoms. Atoms are made of electrons orbiting around a nucleus, which in turn is made of protons and neutrons. Inside these, we find quarks. In CERN's newest accelerator, the Large Hadron Collider, due to start operation in 2007, particles will collide at nearly the speed of light to study the quarks and other particles. Many of these particles only existed in the early universe for a fraction of a second after the Big Bang, when all the energy transformed into matter. In CERN's accelerators, we can recreate conditions that existed just after the Big Bang and shed light on such questions as why do particles have mass? What is the nature of dark matter in the universe? Why did matter triumph over antimatter in the first moments of the universe, making our existence possible? What was the state of matter just after the Big Bang? 4 gigantic instruments called particle detectors will study the data from the LHC collisions in search of the answers to these fundamental questions. Th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udy of these conditions allows us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laws of nature and to unveil the ultimate mysteries that govern our universe. In the course of their research, CERN scientists have often come across discoveries that have affected our everyday life. The technology used for particle detectors is at the origin of security scanning equipment and several medical applications. And the World Wide Web was invented at CERN in 1990 by the British scientist Tim Berners-Lee. The web soon grew beyond the world of particle physics and has become our primary repository of information, changing and improving the way people interact and communicate. To treat these massive amounts of data produced by the Large Hadron Collider,
Physicists, together with experts from industry, are building a web of cooperative computing called the GRID. The GRID will allow thousands of research centers and universities to share their data storage resources and computing power, transforming the internet into a giant global supercomputer and building capacity for the science of tomorrow. 재밌게 보셨죠? 네, 이런 역사가 또 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보면은 간접적으로 배경에 대한 어떤 스토리텔링의 역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어쨌든 이런 입자라는 게 우주 탄생이나 이런 거와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자나 어떤 입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우주의 역사와 탄생에 대한 간략한 좀 설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처음 빅뱅에서 이렇게 쭉 번져가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이미피케이션의 미션이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역할, 엔지니어하고 정보기술자하고 과학자를 역할을 각자 원하는 대로 맞는 거예요. 그 줌상에서요. 그래서 실제로 또 이거를 2개 이상 소그룹으로 쪼개요. 아까 그 진행자가 2명 있었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세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 역할별로 어떤 배경이나 스토리나 지식 같은 거를 습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과학자처럼 어떤 질문을 해본다든지, 아까 엔지니어처럼 구축을 해본다든지, 정보기술자처럼 성공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렇게 게임처럼 간단하게 해보지만 그런 스토리텔링이나 배경이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경험을 조금 더 친숙하게 재미있게 플레이처럼 학생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또 게임으로 된 게 뭐냐? 그럼 세 번째로 보면은 역할별로 주어진 힌트가 있어요. 나는 어떤 거 알고 어떤 부속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LHC 아까 그 충돌기 있죠? 입자 충돌기 모델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별로 5개씩 있어요. 부속이. 그래서 총 15개 부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속이란 게 보통 어떤 거냐면은 뭐 LHC라는 조각이 8개가 있고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까지는 뭐 다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시준기라고 해서 이게 2개가 있고 RFA 고주파 가속기가 1개가 있고 아틀라스 1개, LHC-B가 1개, CMS 1개, 앨리스 1개 뭐 이렇게 해서 15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제 그림에 보면 이런 부품들입니다. 이렇게 그냥 캐릭터를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이런 종이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래서 엔지니어 역할을 하나 볼게요.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 기계를 개발하고 제작하고 테스트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LHC는 아까 보면 이렇게 원형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입자 가속기가 이렇게 도니까요. 근데 거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직선 구간이 8개가 있고 곡선 구간이 8개가 있대요. 근데 곡선 구간에는 거대한 파란색 자석이 있고 그 자석이 이제 입자를 원형으로 돌게 합니다. 이게 옛날 초창기 보면 원래는 옛날에는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쭉쭉 입자를 실험하면서 쏴보기만 했는데 이 원형이 더 이제 효과가 있다 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2개의 다른 입자빔.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이 빔을 이렇게 쏘는 이유는 입자 충돌을 이제 기록을 하고 과학자들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개의 큰 검출기, 아틀라스, CMS, 앨리스, LHB에서 교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할이나 배경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스토리. 그래서 이 CMS는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자석을 가지고 있으며 초당 4천만 개의 입자 충돌 이미지를 촬영하는 거죠. 그래서 아틀라스는 입자 빔이 LHC에 들어가는 곳 사이에 있습니다. 앨리스는 빅뱅 후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발생한 특수한 유형의 입자를 연구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만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품들을 아까 역할 2, 3이 나올 건데 이 5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럼 서로 맞춰서 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LHC 같은 경우는 뭐 RFA에서 4번째로 떨어져 있다. 근데 RFA 부품은 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또 앨리스는 아틀라스 옆에 있습니다. 근데 아틀라스는 또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려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할 2는 정보기술자, IT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LHC 작동에 대한 어떤 이제 데이터, IT 데이터를 수집해서 LHC를 계속 작동시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통신 입자는 직선으로 이동하고, 예를 들어서 파란색 굽힘 자석은, 굽힘 자석이 또 있어요. 그거는 입자가 휘어지도록 도와서 LHC가 원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입자는 어떤 궤도를 벗어나고, 시준기, 여기 가운데 있죠. 시준기는 궤도를 벗어난 입자를 제거해서 빔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 빔이 궤도를 벗어나면은 이제 빔 손실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빔 손실이 너무 많으면은 LHC의 모든 입자가 빔 덤품으로 쫙 보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 빔은 충돌하기 전에 매우 높은 에너지에 도달해야 되고요. RFA는 입자를 거의 빛의 속도만큼 빠르게 고주파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시준기가 있는, 아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밑에 이게 두 장소, 두 개가 있는, 두 개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LHC에서 서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그러니까 이게 원형이 돌잖아요.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준기.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그리고 LHCB라는 게 여기 기기가 있잖아요. 아까 역할 1에서는 엔지니어가 이거 힌트는 가지고 있지만 이 부품은 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준기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까 시중기가 두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 떨어져 있고 하나는 세 번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둘, 셋 아니면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RFA 또 조각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CMS도 안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틀라스도 안 가지고 있죠. 이제 이런 힌트를 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할 3은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항상 많은 질문을 던지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가 많은 에너지와 함께 이렇게 고속으로 충돌하면은 새로운 입자로 변형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출기에서의 어떤 입자 충돌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은 LHC의 어떤 내 충돌 지점, 이게 교차하는 곳이 4개가 있대요. 거기서 4개의 크고 거대한 검출기인, 아까 앞에서 나온 앨리스 있었죠. 여기 지금 아틀라스 있죠. LHCb 아까 앞에 있었죠. CMS 여기 있죠. 이런 거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앨리스라는 아까 앞에 나온 기기는 태양보다 10만 배 이상 더 뜨거운 온도에서 초기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CMS를 통해 갖고 이 CERN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인 뭐 힉스 보손이라는 뭐 이제 물리학 뭐 어떤 발견이 있어요. 유명한 있는데 그거를 공동으로 발견했습니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힌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갖고 있는 아틀라스하고 CMS 이거는 시준기 아까 2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거기서 다 2번씩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번씩 위치를 할 때. 그리고 LHCb, B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죠. 그거는 LHC에서 빔이 보내지는 곳에서 2번째로 또 떨어지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이거를 막 이제 같이 막 토론하고 막 이렇게 이걸 놔보고 실제 그렇게 해요. 막 그래갖고 그 중간에 이제 퍼실리테이션 하는 사람들이 약간 도와주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뭐 이제 이거 여기다 놓을까 하면 서로 뭐 채팅도 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 컨퍼런스에서 이제 그걸 해보지는 않을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한번 좀 이렇게 규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을 배치하면은 일단 이 아까 8개 이 조각을 먼저 이렇게 배치해서 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긴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나가는 부분은 여기는 입자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2번에다가 나중에 부속품을 놓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8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15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속품을 사실 아까 그 룰에 따라서 서로 해서 배치를 하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돼요. 이제 콜리메이터라고 이 중간에 이렇게 좌우로 약간 황토색 있는 게 이제 시중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간단한 어떤 피드백 설문조사 같은 거에 좀 실시가 돼요. 이게 줌이 좀 그런 기능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참여 인원수라든지 화면은 하나가 있지만 뭐 학급이 같이 이렇게 화면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학부모가 자기 애를 데리고 참여할 수, 애가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 세션을 통해서 입자 물리학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게 되는가. 이 세션을 통해서 정말 입자 물리학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는가 등등 이런 설문조사를 클릭으로 좀 쉽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국 이런 장점은 사실 이런 물리학이든 입자 물리학이든 당연히 잘 모르겠죠. 잘 모르는 어린이들도 이런 스토리텔링과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이제
게임에서의 롤플레잉 역할을 맡아서 협동 퍼즐 풀이 같은 놀이로 과학에 대한 접점과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팀 교육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역할에 대한 캐릭터가 설명했지만 사실 너무 좀 어렵잖아요, 사실요. 초등학생 저학년이 글쎄 뭐 그런 스토리가 있지만 그 스토리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리고 이 캐릭터도 엔지니어 뭐 간단하게 뭐 과학자 정보기술자 했지만 조금 더 약간 뭐 구체화 변형 약간 더 쉽게 뭐 그런 것도 좀 개선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지금 딱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리고 중간에 언급도 했듯이 디지털화가 좀 더 되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아까 이 입자 가속기 여기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여러 가지 퍼즐 플레이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이제 진행자가 막 그 퍼실리테이터 이렇게 해주면은 줌이 보면 아시잖아요. 화상이 서로 얘기하면 막 다 간섭 생겨갖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음소거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테니까 그다음 이렇게 전부 이렇게 좀 그래서 이런 게 좀 화상 시스템의 한계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향후 점진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학 교육, 네, 스팀이나 스템 교육을 했을 때 지식 습득이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어떤 이런 조금 디지털한지 기능성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아까 게이미피케이션 이론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함, 이게 사실 또 맞추기가 은근 또 쉽지는 않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많이 맞추면 당연히 유능함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아까 관련성, 여러 나라의 여러 학교에서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당연히 관련성이 있게 되고, 그 전에 뭐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자율성. 물론 이제 이게 완전 강제는 아니고, 과목이나 이 세션을 신청했을 경우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좀 자율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또 내적 동기부여, 외적 동기부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 학생에 따라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뭘 접하게 되면서 그게 인생의 하나의 관심의 계기가 됐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게 자기한테 내적 동기부여를 이런 물리학이나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내적 동기 없고 그냥 해야 되는 거니까 하고 게임 맞추고 끝나고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사실 뭘 주진 않아요. 이걸 맞췄다고 해서요. 그러니까 외적 보상은 크진 않고 이런 교육을 해봤다 정도밖에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보상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이 두 가지 아까 제가 큰 주제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어떤 이런 게임화를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외국은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단순한 것부터 좀 개념화해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좀 맞춤화해서 보완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좀 해외 사례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에 장점도 있고 조금 아쉬운 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참고하고 벤치마킹 할 때 좀 맞춤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하면 조금 더 나은 어떤 게임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이든 학교 교육에서 이 사람들의 조금 더 학업성 지도나 행동이나 변화 개선으로 이끌 수 있으면 충분히 이거는 가치가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융합 사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연사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게임화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컨퍼런스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직접 연락을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은 세션도 꼭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